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고 또 하나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내가 평생 살아본 적 없는 문화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처음 본 건 한국의 거리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그 모습이 나한텐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뭔가 급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내게 다가온 택시기사 아저씨의 모습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 번도 한국에서 택시를 타본 적이 없었고 언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게 어디 가면 좋을까요? 했더니 아저씨가 한 번에 알아듣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죠. 처음 오셨죠? 괜찮아요. 여긴 다 좋아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의 말에 약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차갑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절했어요. 그런 친절이 나를 조금씩 안심시켰죠. 그런데 막상 도심에 들어서니까 너무 달라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광고판들은 온통 한글로 가득 차 있죠.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살아야 한다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첫 한국 집에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계속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딘가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계속 스쳤죠. 문득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집단적인 성향을 가지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나는 여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 무엇보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이 나한테는 모두 생소했죠. 어쩌면 처음 온 사람은 누구나 겪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로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에 들어가 있겠지만 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나친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나는 그곳의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모두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나와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되었어요.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할까 봐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일상적인 대화나 소통이 어렵게 느껴졌죠. 길을 걷다 마주친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외국인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내가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확실히 지키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여기서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은 당연히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생활 속에 나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나는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이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너무 막막했어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 달라서 나는 종종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의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 질문은 점점 더 확실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진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그 낯섦과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문화가 내게는 너무 낯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런 문화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질문이었죠. 한 번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죠.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였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먹는 걸 즐기던 내가 갑자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니 낯설고 어색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그냥 적당히 웃고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밥을 먹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속도,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야,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한 동료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나는 그때까지 사실 그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게 주말은 그냥 쉬는 날,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주말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레 오가는 거였어요.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나에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당황스러운 점은 밥을 먹을 때의 규칙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모두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들었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서로의 그릇을 채워주거나 숟가락으로 밥을 나누는 일이 많았죠. 처음엔 그런 행동들이 내가 익숙한 게 아니어서 당황했어요. 특히 밥을 나누는 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좀 너무 친밀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때 느꼈어요. 이게 한국식 예의구나. 내가 알던 세상과 너무 다르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알게 되었죠.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며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그 배려가 사회의 모든 곳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큰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회의 중에 나와 다른 외국인 동료가 의견을 말하려고 했을 때 모두가 잠깐 멈추고 우리 말을 주의 깊게 듣더군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에 좀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의견을 내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고 그 의견에 대한 존중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반면 내가 자주 겪었던 외국에서는 회의가 좀 더 형식적이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한국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나도 그들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점도 많았지만 그들의 접근법을 이해하고 나니까 점차 적응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 처음 마주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상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상사는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까요? 나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외국에서는 상사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상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상사의 말은 곧 모든 사람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었죠. 어느 날 사무실에서 상사가 오늘부터 모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갑자기 사람들이 모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회사의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이 상사의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게는 도전이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배려와 존중까지.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갔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차 익숙해지면서도 나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점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한국 사회의 강한 집단주의 사이의 괴리였죠. 이 문제는 내가 한국에서 겪은 가장 큰 문화적 충돌 중 하나였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걸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 부분이 낯설고 불편했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개인이 아닌 팀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내가 경험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외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했고 그 책임은 당사자가 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 모두의 실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같이 실패한 거지.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나누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팀 리더가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이건 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 나는 팀원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혼자서 속으로 왜 이게 다 우리 책임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의 우리라는 개념은 단순히 하나의 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 집단의 결속력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라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나에게 충격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직급을 무시하거나 상하 관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내가 나보다 직급이 낮은 동료에게도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물론 이건 내가 겪어본 서양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경직된 규칙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예의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끼고 나서 그 전혀 다른 방식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내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 가는 게 아직도 익숙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게 일종의 필수적 네트워킹이라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 참석하게 된 거죠. 술자리를 가면 수평적 관계를 위한 대화보다는 주로 수직적 관계를 확립하는 대화가 오가요. 상사는 자신의 의견을 주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의견에 동의하거나 따르는 형태가 되죠. 처음에는 이런 술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사의 말을 잘 듣는 건 물론이고 그들이 자주 하는 농담도 잘 받아줘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 성격이 가장 부담스러웠죠. 나는 그저 편하게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예의가 없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내가 술자리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상사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떠오르는 걸 봤어요. 순간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죠. 물론 크게 틀린 행동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는 상사가 주도하는 대화 속에서 내가 말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술자리에서 말수가 적어지고 상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나 회식에서나 때때로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조금 불안했어요. 물론 그런 내 태도도 점점 한국에서의 규범에 적응하면서 변해갔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배려와 조심스러움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깊게 와닿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 번 느꼈죠. 회식 자리에 가면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워주기도 하고 내가 편하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배려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들의 배려에 감사하게 되었고 점차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 갈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내가 원하던 만큼 한국에서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나의 내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의 문화는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복잡함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와 배려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를 시험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죠. 특히 내가 한국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는 진심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종종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여전히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단순히 외국인으로서의 나가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나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명확히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몇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당시 나는 처음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내 방식대로, 즉 명확하게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려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결론을 내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료들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어요. 그들은 문제를 천천히, 신중하게 다루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먼저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느리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빨리 결정을 내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여유 있게, 심지어 조금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했던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은 그들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의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가져올 영향이나 후폭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루는 회의 중에 동료들이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도 그 말이 점점 이해가 갔어요. 급하게 해결하는 것보다 시간을 들여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배려하고 더 큰 실수를 막기 위한 준비였던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회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거든요. 나는 처음엔 이 점이 불편했지만 점차 그들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어느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실수로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순간 나는 그 동료에게 바로 반응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대꾸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나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느낀 그 불쾌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나중에 그 동료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동료가 나를 상처 주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말실수를 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웃으면서 그 일이 해결됐죠. 그때 내가 느낀 점은 한국에서는 말보다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더라면 그 동료와의 관계는 아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나도 조금씩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을 배워가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씩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모든 복잡함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들의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결국 한국에서의 나의 삶은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야. 나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이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한국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느꼈습니다.